여기 박스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박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이 박스를 포장한 작가만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어쨌든 작가가 하고 싶은 무언가가 들어있겠죠. 그게 재밌는 것일지 아닐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작가 자신도 모를 겁니다. 박스를 색칠해 보았습니다.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길에 채이도록 많은 박스였을 뿐인데 이제 색을 칠한 박스가 되었습니다. 예뻐졌죠.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시선이 조금 갑니다. 뭐가 들어있을까 조금 궁금해집니다. 이게 스토리텔링의 기본입니다. 보고 싶게 기대하게 만드는 힘. 우동이즘. 박스에 장난을 조금 쳐보았습니다. 절대 열지 마시오. 이제서야 이 박스는 매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열지 마시오라는 말은 안 열고는 못 빼길걸 이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첫 박스, 두 번째 색만 칠한 박스에 비하면 어찌 되었건 엄청난 매력을 가진 박스가 되었습니다. 그냥 글 하나 적었을 뿐인데 박스 안의 내용을 기대하게 하는 한 줄 문장인 셈입니다. 이게 로그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박스 면마다 키워드를 하나씩 한강, 밤섬, 표류기라고 적어 넣어서 서울 한강의 밤섬 표류기라는 로그라인에 김씨 표류기라는 영화도 만들 수 있겠죠. 탐정, 추리, 아르바이트라는 키워드를 모아서 생계형 알바 탐정이라고 하는 로그라인에 탐정은 개뿔이라는 작품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명작인데 모른다면 어쩔 수 없죠. 제 데뷔작인데 그렇다면 절대 열지 마시오 라는 박스를 열어봅시다. 열었을 때 처음 보이는 게 무엇일까요? 만약에 열자마자 보이는 것들이 글자가 빽빽히 적힌 하얀색 A4 용지들 뭉치라면 어떨까요? 당신은 무슨 내용인지 조금 읽어보다가 그냥 박스 문을 살포시 닫아버릴 겁니다. 물론 그 안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재밌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장씩 참을성을 가지고 꾸역꾸역 읽다 보면 재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고 앉아있느냐 말이죠. 박스를 열었을 때 보인 첫 장이 저는 이 동네 카페사장 30살 이지은입니다. 이 다음 장에는 제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인데 보지 말아주세요. 이 정도는 나와줘야 다음 장을 볼 게 아닙니까? 빽빽한 글자가 아니라 큰 여백에 이 정도 분량의 짧은 글만 있다. 이게 핵심이란 거죠. 눈에 확 띄고 잘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아니 동네 호프집 사장 30살 이지은 아유 사진이 있는데 다음 장은 보지 말라고? 어떻게 안 보냐고요. 바로 다음 장을 열어보겠죠. 흙먼지가 가득해서 건조한 손으로 잘 넘겨지지도 않는데 당신은 이미 손가락에 침까지 발라가며 다음 장을 넘기고 있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보셨군요. 박스 내부 먼지는 독극물입니다. 10분 내로 해독제를 마셔야 살 수 있어요. 만약 침을 발라가며 종이를 넘겼다면 당신은 이미 중독되었어요. 해독제 위치는 아래 약도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지금쯤 약도를 들고 불이 나게 호프집으로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구글맵상 달리기로 아슬아슬 10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3막 구조 중 1막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인공에게 목표를 심어주었습니다. 중독된 상태를 치료하는 것, 살아남기 위한 절박함, 이것보다 강한 목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은연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에 대한 정보도 녹여두었습니다. 호프집 사장님은 이지은이고 30살이다. 그리고 뭔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고 위험할 것 같다. 아마 끼워 맞춰서 기획서상 주제를 채워보자면 주제, 괜한 호기심은 사고를 부른다. 그리고 지금쯤 어쩌면 당신은 이 남자의 뒷이야기가 궁금할지도 모르겠네요. 이 이야기의 2막 부분 말입니다. 2막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막을 흡인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2막부터는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온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2막을 재밌게 풀어야 이야기는 꾸준히 인기를 끌 겁니다. 하지만 아직 돈을 받고 연재를 해본 적 없는 신인 작가 지망생이 당장 해야 할 고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연재를 해보고 수십 화를 연재해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즉 지금까지 전개한 1막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호프집에 도착한 당신은 카페 사장 이지은을 찾겠죠. 그런데 종업원은 메뉴판을 건넵니다. 메뉴판에는 해독제라는 3000cc 맥주가 보입니다. 이렇게 어쩌면 호프집 사장 이지은은 호프집에 매상을 올리기 위해 장난을 쳤던 것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메뉴판의 해독제를 마시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이미 1막의 마법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기 힘들 겁니다. 게다가 10분 동안 전력 질주로 달려와서 온몸은 땀에 절어 있고
날씨는 매우 덥습니다. 게다가 이게 장난인지 진짜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져야 본전이고 그래봐야 맥주 3000cc란 말이죠. 심지어 가격도 합리적이란 생각이 드는 거죠. 당신은 해독제라고 적힌 3000cc 맥주를 시킵니다. 땀 흘린 뒤에 맥주는 기분 좋은 알딸딸함을 불러옵니다. 3000cc를 아주 그냥 시원하게 마시고 났는데 당신은 왠지 모를 찝찝함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독이 됐던 걸까 아닌 걸까. 하지만 이걸 굳이 독자들에게 알려줄 필요는 없겠죠. 독극물인지 아닌지 맥거핀으로 남겨둬도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알려줘도 괜찮습니다. 그건 자유니까. 중요한 것은 인물이 목표를 이뤄냈다는 것이죠. 그때 저 멀리 취기 어린 흐린 시선 사이로 호프집 사장 이지은이 걸어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사진 속 그녀가 확실합니다. 당신 곁으로 천천히 다가온 그녀가 하는 첫마디. 맥주는 역시 칭따오가 아니라 아니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재밌는 맥주 CF가 되겠죠. 그런데 이야기로 이어가고 싶다면 처음 주인공의 목표였던 살아남기 욕망을 계속 자극해야 합니다. 맥주는 일시적인 해독제일 뿐이고 진짜 해독제인 양꼬치까지 드셔야 완치가 됩니다. 이쯤이면 당신은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웃기지 말라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아니면 독의 기운인지 일어나는 와중에 코피가 주르륵 흐르는 거죠. 이지은은 예상했다는 듯 양꼬치를 내옵니다. 가격은 여전히 합리적입니다. 10꼬치 13,000원. 다음 회에 일단 데뷔부터 하잖아. 데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한다. 우동이즘에 잘 팔리는 이야기 만들기. 이야기는 대체로 이런 식일 겁니다. 엔딩이 어떻게 되냐고요? 생각은 안 해봤는데 대충 무난한 걸로 골라보자면 아직 읽어보지 않은 박스 뒷 내용이 있겠죠. 지금까지 내용은 다 뻥이었어요. 호프집 노이즈 마케팅 광고였을 뿐입니다. 라고 해둬야 호프집 사장 이지은 입장에서 누군가 신고했을 때 변명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나는 분명히 열지 말라고 했고 마지막에 다 뻥이라고 해놨다. 물론 이게 법적으로 통할지 안 통할지는 판례와 변호사의 역량에 달린 것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독자가 납득하겠느냐겠죠. 독자를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독자를 납득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주인공이 살아남으려는 과정이 흥미진진했다면 납득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살아남기에 대한 텐션을 잃고 질질 끈다고 느껴진다면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영리한 창작자라면 장르를 로맨스로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속았다는 걸 알게 된 당신이지만 맥주 맛과 양꼬치 맛이 너무 좋았던 거죠. 왜냐하면 이지은 사장과 함께 있었던 공간 자체가 달콤했기 때문이겠죠. 남자는 다시 호프집으로 달려가면서 이 단편 이야기가 마무리될지도 모르겠네요. 결과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독자가 재밌으면 된 거지. 독자는 주인공과 함께 호기심에 박스를 열었고 주인공과 함께 다음 장이 궁금해 넘겼고 함께 중독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독자는 살아남기 위해 다음 장을 봐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스토리텔링의 가장 중요한 기본 법칙. 이야기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 3가지부터 들여다봅시다. 흔히 교과서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의 3대 요소라 불리는 인물, 사건, 배경. 이거는 국룰입니다. 다만 잘 팔린 이야기,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따지다 보면 이 셋 중 어느 것에 힘을 더 주고 더 빼고 해야 하는 것의 차이일 뿐이란 거죠. 작가들마다 캐릭터가 더 중요하다, 사건이 더 중요하다, 배경이 더 중요하다 라는 말들이 많은데 이거는 사람마다 혹은 장르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셋 중에 가장 직관적인 캐릭터, 인물 먼저 들여다봅시다. 모든 이야기에는 반드시 궁극적인 목표를 가진 주인공, 즉 프로타고니스트 등장이 필수입니다. 이 인물이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모든 이야기의 기본이라는 거죠. 로맨스, 액션, 판타지, 스릴러, 추리 모든 장르 국룰입니다. 이게 정통 흐름에 따르면은 아크플롯, 약간 꼬아서 결론을 내면은 안티플롯, 핵심 서사를 좀 도려내고 아주 심플하게 딱 필요한 부분만 보여주면은 미니플롯, 이런 종류가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우리 초보자분들은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아크플롯부터 들여다봅시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다른 것도 힘듭니다. 모든 것은 아크플롯에 응용해서 나온 것이지 완전히 새로운 작법 형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크플롯의 구조에 대해서는 제 채널 제일 첫 번째 영상, 여기 지금 흘러가고 있는 여기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라고요. 다만 이 영상도 이야기를 한두 번은 만들어 본 상태에서 보고 따라 해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할부학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자연스러운 포즈의 만화를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해부학은 오히려 초반에는 내가 인물들의
전기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제약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만화를 그리면서 필요한 부분만 해부학을 참고 삼아서 진짜 간절히 원하는 그 부분들만 이렇게 공부를 따로따로 해야지 온전히 내 것의 지식이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일단 외우기만 해서는 이러면 틀린 게 아닐까? 이러면 잘못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하다가 한 컷조차 그리기 힘들어집니다. 작법 팁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단편 한 번 정도는 만들어 보고 나서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아크플롯이라 불리는 주인공이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 이것이 매력이 있으려면 목표를 방해하는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죠. 우동이즘. 이 사건이란 거는 캐릭터가 가진 약점일 수도 있고 프로타고니스트인 주인공을 방해하는 안타고니스트, 방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해자가 복합적으로 나누어져서 궁극적인 방해자, 표면적인 방해자들이 여럿이 등장하면은 장편이 되는 것이고, 명확한 방해자 한 명이면은 단편에서 중편 정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서 어떤 무술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것이 목표인 주인공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시작부터 준결승까지의 상대들은 그냥 조연 정도로 활용을 하고 순식간에 이겨버리고 바로 하이라이트인 결승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목표를 가진 주인공이 목표에 방해가 되는 안타고니스트를 바로 만나서 해결을 하고 이야기가 끝나는 중편 혹은 단편이 될 수 있고요. 안타고니스트도 강적이지만 중간 보스들에 해당하는, 어쩌면 안타고니스트들보다 더 강할지도 모르게 연출하는 이런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그 과정까지 하나하나 다 보여준다면은 이거는 여러 방해자들이 등장하는 장편 이야기가 되겠죠. 방금 예시는 너무 극단적이었던 거고요. 예를 들어 로맨스라고 가정을 한다면 개동이가 짝사랑하는 이야기, 여기에서의 목표는 당연히 사랑일 겁니다. 이런 구조라면 당연히 약점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복순이, 아주 간단한 단편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삼각관계, 여기에 집안의 반대 혹은 뭐 혈연의 비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나야지 최종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장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정리를 해보자면 방해자, 안타고니스트가 복합적이면 장편 이야기가 되고, 명확한 한 사건이나 한 명이라면은 단편 이야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추천드리는 거는 복합적인 안타고니스트들의 등장은 사실 초심자가 다루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에는 단편 이야기, 하나의 안타고니스트만 등장하는 이야기를 먼저 다뤄보시길 바라고요. 우동이즘. 마지막 세 번째, 배경. 이 배경은 대중상업예술에서는 소재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경쟁력 있는 이야기, 막말로 돈이 되는 이야기는 로그라인이라 불리는 기획이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이 기획이 매력있게 보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스토리에 해당하는 내용. 두 번째, 이야기를 꾸며주는 소재. 1번, 2번. 이거는 당연히 이야기를 꾸며주는 소재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내용에 해당하는 이것들은 특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다 똑같아요. 왜? 잘 만들어진 재밌는 이야기들 보다 보면 대강 막 결말이 예측이 되잖아요.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강 예측이 되고, 처음 캐릭터에서 얘기했듯이 목표를 이뤄가는 아크플롯 과정, 이거는 바뀔 수가 없거든요. 이걸 보여준 연출 방식이나 소재의 차이일 뿐이지 내용 자체는 항상 바뀌지 않은 원형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만약에 이야기를 봤는데 다음이 잘 예측이 안 된다면은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할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야기의 구조를 보는 눈이 부족하거나, 두 번째, 내가 구조를 파악할 만큼 많은 이야기를 접해보지 못했거나, 혹은 세 번째, 정통적인 구조 방식을 따르지 않는 장르물이 아니거나, 이 세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세 번째 경우는 주로 대중상업 예술보다는 작가주의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존재하고요. 간혹 안티플롯이나 미니플롯이 이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재로 돌아와서 이 로그라인이라 하는 건 소재의 조합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경쟁력 있는 기획을 만들려면 소재를 잘 조합하라. 이것에 대한 영상은 제 영상 여기 이번에는 이 배너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용에서 두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거, 아직 완성본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작법서 공부하는 거, 두 번째 대뜸 장편부터 시작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핵 왕초보용 이야기 만들기 개론, 이야기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바꿔 말해 캐릭터 사건 소재,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대체 어떤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시간, 이야기의 구조. 이야기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나의 가래떡이라고 가정하고 칼로 가래떡을 잘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가래떡의 원형은 어떤 목표를 가진 캐릭터가 있고 그 목표는 이루기 힘들지만 불가능하진 않다입니다. 간단히 예시를 삼아보죠. 주인공은 초등학생 아이, 목표는 가족의 행복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가래떡을 2단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상, 엄마가 돌아가셔서 가족이 불행하다. 하, 아빠가 재혼하셔서 행복해 졌다. 뭔가 시작과 끝은 있는데 이걸 이야기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많이 밋밋해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번엔 3단계로 잘라보겠습니다. 상, 엄마가 돌아가셨다. 중, 엄마의 대리로 가사 도우미를 불렀다. 하, 아빠가 그녀와 결혼해서 행복해졌다.
이야기를 더 디테일하게 한다면 재밌게 꾸밀 수는 있겠지만 아직 뭔가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럼 4단계로 한번 나누어 볼까요? 기, 엄마가 돌아가셔서 가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승, 가사 도우미를 불러 엄마의 역할을 보조했다. 전, 아빠가 가사 도우미에게 끌리고 아이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결, 하지만 아빠의 인생을 존중하며 행복으로 나아간다. 이제서야 조금 이야기의 짜임새가 갖춰진 듯한 느낌입니다. 자, 그럼 5단계로 쪼개볼까요? 발단, 엄마가 돌아가셨다. 전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정에 가사 도우미를 불렀다. 위기, 아빠와 가정부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절정, 아이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 아빠가 엄마를 버렸다 생각한다. 결말, 그러나 그녀도 좋은 사람이었고 아이는 아빠의 행복을 기원하게 된다. 이제는 이야기가 꽤 완성도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우는 5단계 이야기 구성법이죠. 그럼 이제 단계를 확 높여서 12조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2조각의 각 명칭은 가래떡을 참고해주세요. 1. 일상세계, 평범한 가족의 행복한 일상,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2. 모험의 소명,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죽어버렸습니다. 3. 조건의 부재, 아이도 아빠도 견딜 수도 없이 슬펐고 침울해집니다. 4. 관문의 열쇠, 아빠는 정신을 차립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가사 도우미를 부릅니다. 5. 첫 관문 통과, 가사 도우미의 도움으로 가족이 다시 제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6. 시험, 다정한 가사 도우미로 인해 잠시나마 가정의 안정이 회복되는 듯 보입니다. 7. 그림자와의 조우, 하지만 아빠는 가사 도우미의 다정함에 마음을 뺏겨버리는데요. 8. 실현, 아이는 아빠가 엄마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생각합니다. 9. 보상, 하지만 아이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 아빠의 웃음을 처음 보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10. 정면 승부, 아이는 마음을 열고 가사 도우미와 대화를 나누어 봅니다. 11. 각성,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아빠를 아껴준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12. 일상 귀환, 아이의 마음속엔 여전히 엄마가 1순위지만 아빠의 인생을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족의 행복으로 잡아둔 목표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작품 내 궁극적인 목표인 주인공 가족의 행복과 크게 관계없는 인물이 등장한다거나 새로운 목표를 가진 인물이 등장해버린다면 이야기의 맥락이 산으로 가버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12단계 구조의 경우 얼핏 단순해 보이는 듯 하지만 이야기의 목표나 주제를 작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어느 단계에서 뭔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연습으로 해보면 좋은 게 명작 영화 분석인데요. 두 번째 강의에선 명작 영화를 예시 삼아 이야기를 각 단계별로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단 한 문장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악마의 열매를 먹은 해적들의 이야기. 원피스, 꿈속에 침투해 타인의 생각을 조종한다. 인셉션, 비가 올 때면 몸이 바뀌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 시크릿 가든, 이런 문장들을 훅이라 불리기도 하고 기획 혹은 카피, 경우에 따라서는 주제로 불리기도 합니다. 좋은 훅이 있고 훅에 어울리는 목표를 가진 매력적인 주인공이 12단계 구성을 잘 수행해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12단계 구성법에 대한 설명을 보지 않으신 분은 핵초보용 스토리 작법편을 보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훅이라는 건 대체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드라마에서 혹은 영화에서 주로 창작 직업을 가진 양반들이 괴로워하며 내뱉는 대사, 좋은 영감이 떠오르질 않아 에서의 영감, 이 부분이 바로 훅인데요. 매력적인 훅의 조건이라는 게 있다면 참신함과 보편성이 잘 조합되어 있는 경우일 겁니다. 매니악함에 해당하는 참신함, 대중성에 해당하는 보편성, 예를 들어보죠. 첫 번째 강의에서 예시로 들었던 이야기인 아이와 아빠의 재혼 이야기, 그 이야기의 소재를 나열해보자면 가족, 행복, 새엄마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훅으로 엮어보면 새 엄마로 다시 찾게 된 가족의 행복 정도가 되겠네요. 어떤가요? 참신하고 좋은 훅으로 보이나요? 네, 아니죠. 너무도 진부하고 매력을 찾아볼 수 없는 훅이죠. 이런 훅의 경우 소재들의 보편성, 대중성만 나열되어 있기에 결코 훅에서 매력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즉, 잘 팔리지 않는 훅이라는 얘기죠. 그럼 잘 팔리는 이야기 혹은 트렌디한 이야기로 바꿔보기 위해 세 단어 중 하나의 성향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가족, 행복, 새엄마. 가족을 바꾸는 건 훅의 성질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것이기에 가족은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불행으로 바꾸는 건 좋은 선택일까요?
아닙니다. 행복도 불행도 같은 성향의 보편성에 해당하는 단어겠죠. 새엄마를 바꿔보는 게 가장 쉬운 선택일 것 같습니다. 새엄마를 새아빠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 행복, 새아빠, LGBT, 퀴어 영화가 되어버릴 수도 있을 테고, 진부했던 평범한 재혼 이야기가 좀 더 현 사회의 이슈에 맞는 트렌디한 드라마로 변모합니다. 아이는 두 아빠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친엄마 또한 단순히 돌아가신 게 아닌 아빠의 정체성으로 인한 이혼에 관련된 씬도 추가될 수가 있을 테고요. 가장 중요한 건 새 아빠와 아이, 새 남자가 어떤 식으로 가정의 행복을 찾아갈런지 다양한 이야기가 떠오르는 좋은 후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중성만 갖춘 세 개의 단어에서 단 한 개만 참신함으로 바꾸었을 뿐인데 이야기의 생동감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신함만이 가득한 세 개의 단어를 나열해보죠. 용사, 마왕, 정의. 이 소재의 훅은 어떻게 될까요? 용사가 마왕을 무찌르고 정의를 구현한다. 이 훅에선 진부하고 뻔한 아주 옛날식 만화 이외에는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바꾸어보죠. 용사, 마왕, 정의. 무엇을 바꾸어도 관계는 없지만 저의 경우 용사와 마왕은 가져가고 싶네요. 정의를 취업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용사와 마왕이 취업 준비생이 되는 이야기. 우리 사회에선 수많은 부활을 이끌어본 리더십 경험이 있고 야망과 목표가 있는 마왕이 좋은 인재일까요? 자신과 맞지 않는 정의는 학살하고 남의 야망과 목표를 부수는 것이 자신의 목표인 마치 히틀러와 같은 용사가 좋은 인재일까요? 이미 쓰일 만큼 쓰여 흔하고 뻔한 판타지 액션 만화 시장에서 이세계물이라는 퓨전 조합이 생겨난 건 더 이상 정통 판타지 액션, 용사, 마왕, 마법사와 같은 소재 나열로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에 참신한 소재 사이에 보편성을 집어넣어 이질적인 매력을 끌어내 보여주도록 판타지 액션 시장이 진화했기 때문이죠. 결국 좋은 훅이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평범한 소재 사이에 특이한 소재가 섞여 있다거나 특이한 소재들 속에 평범한 소재가 섞여 있으면 된다는 거죠. 다만 주의해야 할 건 이 소재가 평범함에 속하는 것인지 특이함에 속하는 것인지를 구분해내는 능력인데요. 특이함과 평범함이라는 건 절대적인 기준인가 하면 어떤 경우엔 상대적이기도 해서 그를 구분해내는 게 좋은 훅을 만들 수 있는 최우선 순위 능력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소재를 구분해내는 능력을 기르는 건 많은 이야기를 보고 듣고 느끼며 소화해내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라 작가들이 나이를 먹으며 스토리가 무르익는 건 나이를 먹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접했기에 진행되는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종합해보자면 우리가 해야 할 건 좋은 훅을 만들기 위해 좋은 소재를 고를 것, 고른 소재를 잘 엮어 좋은 훅을 만들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재에 대한 시야를 트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보고 듣고 느낄 것이 되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발상의 뿌리에 해당하는 훅에 대해 알아보고 좋은 훅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훅에 대한 조금 더 심도 깊은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10가지 발상법으로 매력 끼얹기. 내가 가진 이야기 원석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그 이야기 원석은 아직 전혀 다듬어지지 않아 다듬는 방향에 따라 형태나 빛이 천차만별로 변할 겁니다. 어느 방향에서 어떤 부분을 더하고 덜어내야 이 이야기 보석이 비싸게 팔려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야기의 기획, 훅 단계에서 내 이야기를 더 매력적인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10가지 발상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혼가정 아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고 와보죠. 가족, 행복, 재혼. 목표는 가족의 행복이었죠. 1. 결합하라. 가족, 행복, 재혼. 지난번 3강에서처럼 퀴어를 결합하면 가족, 행복, 동성애. 아빠가 둘이 되어버린 아이의 행복 찾기와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평범한 드라마가 조금은 더 현 사회 이슈에 맞닿아 있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2. 추가하라. 가족, 행복, 재혼에 지구 종말을 추가해볼까요? 새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속에서 좀 더 긴박하고 특별한 감정을 담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덜어내라. 가족, 행복, 재혼, 지구 종말에서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를 덜어내 보겠습니다. 지구 종말을 덜어내는 건 앞과 바뀔 게 없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덜어내 볼 건데요. 저는 재혼을 덜어내 보겠습니다. 가족, 행복, 지구 종말.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고 서로 싸우고 상처 주던 가족이 지구의 종말을 앞두고서야 행복을 찾아 나간다는 전형적인 지구 종말 드라마로 이야기가 바뀌는군요. 4. 감정이입하라. 주인공뿐만 아니라 조연인 아빠와 새엄마에게도 충분히 감정이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캐릭터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 반복하라. 예를 들어 재혼을 여러 번 반복한 가정의 아이라면 어떨까요? 새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처음 새엄마를 겪는 아이와는 확실히 다를 것입니다. 아이는 포기하는 법을 빠르게 배웠을 것이고 정을 함부로 주지 않고 경계하는 법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캐릭터가 조금 더 슬프지만 입체감이 생겨났습니다. 6. 스케일에 변화를 주라. 가족, 행복, 재혼. 재혼의 대상이 외계인이라거나 아빠의 직업이 대통령이 되는 등 스케일을 바꿔서 자칫 지루하고 평범할 수 있는 이야기를 바꿔봅니다. 7. 뒤집어보라.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해 봅니다. 당연히 주인공이 될 아이의 입장이 아닌 재혼의 대상이 될 새엄마나 아빠의 입장에서 아이를 관찰하는 이야기를 진행해 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그 가정의 반려견, 반려묘, 화분의 입장에서 가족을 지켜보는 이야기는 어떨까요? 8. 무작위로 배열해보라. 가족, 행복, 재혼에 무작위로 단어를 집어넣어 봅니다. 우주, 컴퓨터, 택시, 핸드폰, 신발, 홈쇼핑 등등등 생각나는 대로 단어를 질러본 뒤 조합해 봅니다. 바로 눈에 하나 띄네요. 우주, 택시, 행복. 우주 택시 운전사인 주인공이 다른 별로 장거리 이동을 하는 이상형을 태우고 진행되는 이야기. 단어를 무작위로 배열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엮어보는 방법입니다. 9. 바꿔보라. 장르나 성별, 시대, 크기나 질량, 나이 등등을 바꿔봅니다. 여자아이가 겪게 될 새아빠와 남자아이가 겪게 될 새엄마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혹은 조선시대의 재혼 이야기와 지금의 재혼 이야기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10대 청소년이 겪는 부모님의 재혼 이야기와 30, 40대 성인이 겪는 장년이 된 부모님의 재혼 이야기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10. 풍부하게 생각하라. 집요하게 생각하고 뱉어내보세요. 이 단계에서는 절대 생각에서 그치지 말고 반드시 글로 혹은 낙서로 다 기록해두세요. 최초의 발상을 절대 고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 떠오른 그 생각은 그 이야기에서 가장 재미없는 프로토타입입니다. 이야기는 뒤집고 수정하는 과정에 더 재밌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 소년 만화 12단계 분석 원피스 편. 원피스 만화에서의 12단계 그리고 주인공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주인공의 목표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친절하게 본인의 입으로 말해주니까요. 일본 점프 소년 만화의 종특이기도 하죠. 해적왕이 되는 것. 하지만 작품에서 말하는 해적왕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는 명확히 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바다에서 가장 자유로운 녀석이 해적왕이야. 즉 해적왕은 세계 정부에 의해 억눌린 지금의 바다를 자유롭게 만드는 사람, 이 해적왕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조력자 혹은 아이템 무엇이 있을까요? 언뜻 악마의 열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다만 악마의 열매는 조력자라기보다 오히려 약점에 가깝습니다. 조력자는 동료들이죠. 루피의 배에 탄 직접적인 동료, 좀 더 멀리 루피의 모험 속에서 만난 모든 친구들까지 해당합니다. 여기서 악마의 열매는 루피를 강하게 만드는 건데 왜 약점이야? 조력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화의 목표가 세계 최강이 되는 것이 아닌 해적 왕이 되는 것이기에 악마의 열매는 궁극적인 목표 안에서의 궁극적인 조력자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루피의 목표가 조로처럼 세계 최강이 되는 것이었다면 악마의 열매가 목표에서의 메인 조력자가 될 수 있었겠죠. 악마의 열매는 루피를 전투에 있어서 강하게 만들지언정 수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번번이 루피를 위기에 빠뜨리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야기의 초반 단계에서는 악마의 열매가 궁극적인 조력자였으리라 추측합니다. 단순 능력물 해적 이야기로 시작된 흔한 소년 만화는 작가의 연출적 특성에 의해 소년 만화라기에는 조금 진중하고 무거운 만화로 발전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해적왕이라는 개념이 가장 강한 자에서 가장 자유로운 자로 개념이 바뀌어버렸고 전투에서의 액션보다 동료들 그리고 인물들 간의 우정과 드라마 요소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어쩌면 더욱 명작이 되어버린 원피스의 12단계 시작해보겠습니다. 그저 조그만 마을의 꼬맹이일 뿐인 루피. 용감한 해적 샹크스 일행이 루피의 마을에 들어옵니다. 해적이 되고 싶어하는 루피를 샹크스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실수로 악마의 열매를 먹습니다. 일상이 파괴되고 권능을 획득합니다. 시간이 지나 바다 앞에 괴물을 무찌르고 전진합니다. 여기까지가 1막입니다. 1막은 일본 소년 만화에서는 이렇게 한 화 안에 다 들어가도록 구성하는 게 교과서입니다만 1막을 몇 화 안에 넣느냐라는 건 매체마다 장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동료들을 획득해 나갑니다. 모든 작품에서 가장 재밌는 단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특히 소년 만화에서 이 부분은 성장의 플롯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장편 소년 만화이기에 동료는 여러 명입니다. 각 동료들을 얻을 때마다 새로운 마을을 소개하고 결말을 위한 떡밥도 에피소드들 안에 자연스럽게 심어둘 수 있죠. 옴니버스 구성으로 계속해 이야기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동료뿐만 아니라 해적왕이 되기 위해 가져야 할 아이템이나 지식, 정보 등도 다양하게 얻어갑니다. 압도적인 패배를 겪습니다. 동료들을 단 한 명도 지켜내지 못합니다. 루피에게 있어 그림자는 본인이 해적왕의 자질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겠죠. 세계 정부 앞에서의 그토록 수행했던 악마의 열매의 힘과 동료들은 무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에이스를 잃은 루피는 절망에 빠집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소년 만화스럽지 않을 정도로 깊은 어둠에 빠져버립니다. 에이스를 잃고 좌절에 빠졌지만 그에겐 여전히 동료가 있었습니다. 우정, 사랑, 희망, 꿈, 소년 만화의 대표 소재죠. 그리고 정상대전에서 해적들이 루피를 도왔던 것 또한 미약한 빚에 해당합니다. 동료를 끌어모으는 해적왕의 자질이라고 명확히 회자되죠. 그리고 장편 만화이기에 9번 단계가 끝나면 다시 6번으로 돌아가 위기와 절정을 반복합니다. 더 많은 전투와 동료들을 더 늘려가며 계속해서 조금씩 강해집니다. 작가의 입장에서 루피를 더 강하게 혹은 더 위기로 몰아가며 이야기를 계속해 고조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이막 부분입니다. 동료를 더 모으고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며 계속해 성장해 나가겠죠. 실제로 원피스에서는 9단계 그림자의 먹힌 뒤 미약한 빛인 동료를 발견하고 다시 6으로 돌아가 더 강한 동료들을 또다시 획득하고 본인 또한 또다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원피스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랜 기간 연재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의 끝은 명확할 겁니다. 3막으로 진입하는 순간 끝으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세계 정부와 바다의 명운을 건 최종 승부를 합니다. 바다를 자유롭지 못하게 막는 궁극적인 적과 직접적인 전투를 펼친다는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동료들과 직접적인 전투를 벌여 대장들을 물리칠 수는 있겠지만 아직 해적왕으로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라는 건 개인이 아닌 시스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작가의 입장에선 10일 각성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개인 전투에선 이기지만 시스템의 벽에 막혀 루피는 좌절의 위기를 겪게 될 겁니다. 어쩌면 악마의 열매 능력 자체를 잃어버릴지도 모르고 함께 배를 탄 동료들 모두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대장들은 개인 전투에서 각성한 루피와 조로가 물리칠 확률이 크지만 세계 정부에 의한 장치나 직접적인 전투 이외의 방해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모험 중에 만든 각 나라의 동료들과 세계 병기들의 도움을 받을 겁니다. 어벤져스의 최종 전투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는 루피 모두를 자신의 동료로 만들고 세계 정부가 그어놓은 그랜드 라인을 부수고 바다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상디의 오울블루, 조로의 세계 최강 검사, 나미의 세계 지도 측량 등 모든 동료들의 목표도 이 단계에서 결국 이루어질 겁니다. 세계 병기에 의해 세계 정부의 바다 위 건축물들이 파괴되며 라프텔의 존재 또한 이 단계에서 드러날지 모르겠네요. 천룡인, 어인, 소인, 거인 등 모든 인류의 차별은 사라지고 바다 또한 하나로 통합되어 세상은 자유로워집니다. 사라진 100년의 역사와 함께한 데모크라시의 D로 추측되는 D의 의지가 결국 과실을 맺을 겁니다. 다시 이스트블루 조그만 섬 고향으로 돌아온 루피, 시정잡배 같은 해적이 나타나 보물을 내놓으라고 하겠죠. 그때 루피가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하며 이야기는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내 보물 원한다면 주도록 하지. 찾아빨라 이 사당 전부를 그곳에 두었으니까. 결말 부분은 지금까지 나온 스토리만으로 예상해본 12단계에 맞춘 대략적인 엔딩일 뿐이고 디테일한 재미 요소들은 현재 작가 오다 H로의 연출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장편 소년 만화이기에 이 막이 앞으로 몇 번 더 반복될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8번 그림자에서 먹힘에서 루피의 어릴 때 이야기인 에이스와 사보 이야기까지 넣어가며 굳이 동료들이 아닌 가족을 잃게 한 걸로 보아 미루어 짐작건데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동료를 잃게 되는 한 번 정도의 더 큰 진짜 위기를 겪게 한 뒤 최종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정을 통해 바다의 자유를 얻어야 하는 이야기에서 가장 깊은 그림자는 동료를 잃게 되는 것일 테니까요. 물론 잃는다는 건 표현일 뿐 그들의 물리적인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하고 보니 이야기 분석보다 스토리 예상에 좀 더 힘이 실려버리는 것 같은데 아직 완결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매력 있는 캐릭터 만들기.
별거 없는 이야기인데도 캐릭터들이 생동감 있게 살아있어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정말 신선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법한 소재의 스토리라도 캐릭터들이 평면적이라 재미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신이 만든 캐릭터 뭔가 매력이 없어 보인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하나, 신문하라. 내 캐릭터들에게 끝없이 질문을 해봅니다. 너는 남자였으면 좋겠니? 여자였으면 좋겠니? 너는 몇 살이고 싶니? 너는 왜 그따위로 생겼니?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니? 너는 무엇을 무서워하니? 친구와 싸운 적은 언제고? 왜 싸웠니? 모태 솔로니? 나랑 싸울래? 한 대 줘 터지고 싶니? 나 너 사랑하니? 자니? 무슨 TV 좋아하니? 어벤져스 좋아하니? 나랑 영화 보러 갈래? 짜장면, 짬뽕, 물냉, 비냉, 찍먹, 부먹? 왜 소설을 쓰니? 왜 영화 만드니? 왜 만화 그리니? 왜 등등등 끝없이 질문을 해보세요. 주의해야 할 건 작가의 입장이 아닌 캐릭터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질문과 캐릭터의 입장에서의 답변 사이에서 자연스레 작가는 캐릭터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캐릭터는 조금씩 형태를 갖추며 입체적으로 변화해 갑니다. 둘, 과장시켜라. 평범한 인물의 평범한 이야기는 그 어느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특이한 상황에 떨어진 평범한 인물 혹은 특이한 인물의 평범한 일상 쪽이 더 흥미롭겠죠. 목표가 있다면 조금 더 높은 목표로 어떤 습관이 있는 인물이라면 그 습관을 질병에 가까울 만큼 과장시켜 캐릭터의 시그니처로 사용해 봅시다. 캐릭터를 만들 땐 모든 캐릭터를 애꾸눈에 절름발이로 만들어라 라는 어록이 있을 만큼 인물은 독특할수록 이야기에 색이 더해집니다. 셋, 발상의 전환을 꾀하라. 한 가지 예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절대 이성과 잭스를 해서는 안 되는 왕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모태 솔로를 유지해 마법사가 된 왕의 힘이 국력이 되어 나라가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설정이라면 잭스를 갈망하는 왕이 감시의 눈을 피해 탈출하고 이성을 만나는 이야기, 대부분의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잡을 것 같습니다. 왕의 저 목표 이외에는 딱히 이야기를 더 발전시킬 방향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센스를 발휘해 본다면 왕의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백성들과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는 왕이라면 어떨까요? 절대 잭스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행여나 이성을 보고 잭스에 대한 갈망이 차오르지 않을까. 자신을 더 엄격히 통제하고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는 왕. 이런 왕이라면 왠지 더 이성을 투입시켜 괴롭혀 보고 싶은 욕망까지 불러일으킵니다. 조금 더 캐릭터의 입체감도 생긴 것 같고요. 넷, 관찰하라.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을 관찰하세요. 가족, 친구, 애인, 애인은 없으시죠? 그럼 가족, 친구, 친구도 없죠. 어쨌든 일단 주위 사람을 관찰해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싫어하는지 명확한 문장으로 적어두고 내 캐릭터에 활용해 보세요. 가족, 직장 동료, 일터의 손님들, 버스에서 대화하는 청소년, 그 사람들만의 독특한 어투, 벤치에서 꽁냥거리는 커플의 행동 습관, 클리셰 등등 관찰하고 그 상황에서 내 캐릭터를 입혀 머릿속으로 연기시켜 보세요. 다섯, 약점을 부여하라.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매력적인 약점만큼 인물을 부각시키는 건 없습니다. 해적왕이 되어야 하는데 수영을 못한다거나 누군가를 짝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를 짝사랑하고 있다거나 피아니스트가 꾸민 주인공이 손가락이 절단되며 이야기가 시작한다거나 하는 등 매력적인 약점은 주인공에게 입체감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 스토리에서 나의 캐릭터는 어떤 매력과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궁극적인 목표 안에서 주인공이 갖추게 될 약점을 고민해보세요. 주인공은 모태솔로입니다. 항상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말도 못 걸 만큼 찌질합니다. 자기에게 누가 웃어주기라도 하면 나를 좋아하나 라고 착각할 만큼 이성에 대한 내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일상을 벗어날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우연치 않게 꿈을 이용하는 데이터 플래너들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인공을 여자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여자 앞에서 당당해진다고. 디카프리오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납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도망가 버리는 디카프리오. 안타깝네요. 하지만 찾아왔던 여자가 왠지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생각해보니 엄마가 아닌 여자와 얘기해본 건 그녀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에게 돈을 내고 데이트 플래너들의 코치를 받기로 합니다. 꿈속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능력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깜짝 놀라는 한편 연애하는데 이딴 능력까지 써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비싼 돈 내기 잘했다 싶고 뭔가 믿어도 되겠다 싶은 마음은 강하게 듭니다.
꿈속에서 마음껏 고백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물론 꿈속에서도 빛의 속도로 차입니다만 현실에서 할 수 없었던 사랑 고백을 실컷 하고 여자와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믿을 수 없이 기쁩니다. 꿈속이지만 고백을 할 때마다 주인공의 자존감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한번 차일 때마다 무언가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꿈속에서 또다시 꿈속으로 몇 번이나 더 꿈속으로 들어가지만 그녀들은 단 한 번도 주인공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주인공의 억장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건 자신은 차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자가 나를 보고 웃어주는 건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어휴 저 찐따 새끼 재밌게도 생겼네 라는 의미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헛된 희망을 더 이상 가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어차피 난 차일 거라는 걸 명확히 알고 있다는 건 사실 엄청난 무기입니다. 어차피 차일 거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성 앞에서 더 이상 잘 보이려고 억지 모습을 만들 필요도 없고 내가 편한 대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차일 테니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산뜻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고백을 합니다. 빛의 속도로 차입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상처받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내부의 찌질함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여자에게 당당히 고백을 하고 차이는 자신감 넘치는 모태솔로가 되었습니다. 짜잔! 주인공의 목표는 이루어졌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조금 병맛으로 흘러가긴 했지만 주인공의 목표를 사랑을 이루는 것이 아닌 이성 앞에서 당당해지기로 잡은 건 그래야만 주인공이 차이고 또 차이는 즐거운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목표를 사랑을 이루는 것으로 잡았다면 이야기가 좀 더 진중한 방향으로 흘러갔겠죠. 그리고 반대로 목표가 이성 앞에서 당당해지기 였으니 사랑을 이루어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이루어지고 이야기가 끝났다면 목표가 사랑을 이루는 것이었겠죠. 이야기를 전개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바로 이 부분, 궁극적인 목표 안에서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늘 그렇듯 파해법은 반복해서 분석해보고 만들어보는 것일 테고요. 이번 시간에는 12단계 구조를 통해 주인공에게 새 목표를 부여하고 그 목표에 맞게 12단계를 재구성해보는 영화 스토리 바꿔보기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스토리의 5가지 요건. 좋은 스토리의 요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 지금껏 보지 못한 신선한 소재여야 하지만 이야기의 기본은 지켜줘야 한다. 독자들은 새롭고 신선한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말은 일부 맞기도 틀리기도 합니다. 신선한 이야기라는 건 이야기를 한 줄로 표현한 문장인 기획이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재와 인물의 목표 등은 신선해야 하지만 이야기의 흐름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 관객이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주인공은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사이코패스의 경우 독자들이 그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인공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스가 주인공인 이야기가 있다면 그의 곁에는 감정이입을 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인물이 존재하거나 사실은 사이코패스가 아니었던 혹은 조금씩 감정을 찾아가는 등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겁니다. 셋, 주인공은 어떤 일을 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지만 그 일은 성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야 한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야 한다. 모든 이야기의 기본인 것이라 설명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표라는 건 흔히 떠오르는 해적왕이 될 거야 등의 소년 만화뿐만 아니라 로맨스, 드라마, BL, 백합, 성인 만화 등 장르를 불문하고 작품 내에 존재하는 주인공 혹은 작가나 작품의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목표가 이루어지면 이야기는 끝이 나고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야기는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끝이 난 느낌이 들지도 않겠죠. 넷, 엔딩에 납득이 가야 한다. 이야기가 끝이 났는데도 이야기가 재미가 없었다면 목표를 이루지 않고 이야기를 끝내버린 경우, 시작부터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목표는 명확했지만 작가의 연출이 이야기를 받쳐주지 못한 경우, 목표가 이야기 도중 달라졌거나 흐려져 버린 경우 등 어느 부분에서 내 스토리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뜯어보아야 합니다. 다섯, 연출상의 임팩트가 있어야 한다.
12단계에서 6단계에 해당하는 인물의 성장편과 8단계의 실현, 그리고 11단계의 각성편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진행되었는가가 가장 이론적인 접근일 테고, 인물들의 연기, 대사 혹은 매체에 따라서 시각적인 효과, 음악, 작가 고유의 개성이 담긴 연출 등 연출상의 임팩트라는 건 사실 그 종류가 무궁무진합니다. 심지어 존 멋 배우의 얼굴마저도 좋은 연출에 해당합니다. 등장만으로 시선을 압도하기 때문이죠. 좋은 훅 위에서 좋은 목표를 가진 주인공이 존재한다면 연출상의 임팩트는 자연스레 생겨날 테니 큰 고민을 할 필요는 없고, 뭔가 막히고 임팩트가 생기지 않는다면 훅과 목표 부분, 즉 이야기의 근원부터 다시 한번 뜯어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막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이 틀린 것이기 때문이죠. 천천히 다시 한번 내 작품을 잘 살펴보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겨보며 문제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좋은 스토리의 5가지 요건이라는 주제로 짧게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어떤가요? 구상 중인 그 이야기는 좋은 스토리가 될 요건들을 갖추고 있나요? 당신이 구상 중인 그 이야기가 부디 더 좋은 이야기로 흘러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재밌는 이야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명작 만화를 이야기할 때 항상 손에 꼽히는 기생수. 기생수의 경우 기술적인 12단계 분석보다 내포된 주제 분석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오늘은 12단계는 간단히 훑고 주제 분석으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쪽이 더 의미가 있고 할 말이 많을 것 같거든요.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만화의 주제는 종의 본질입니다. 목표는 종이 생존하고 번영해 나가는 것. 소재는 기생수와 인간이죠. 12단계로 넘어가 보죠. 1막.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지구에서 누군가 생각합니다. 인간이 반으로 준다면 모든 생물의 미래가 지켜지지 않을까. 우주에서 떨어진 건지 지구의 대기에서 떨어진 건지 알 수 없는 테니스 공만한 어떤 것들이 지구 곳곳에 떨어집니다. 그 공들의 정체는 생물의 뇌를 차지해 숙주의 종을 식량으로 살아가는 기생수입니다. 주인공에게 들어오려는 기생수를 끈으로 길막하여 방어에 성공해냅니다. 기생수는 뇌를 차지하지 못하고 시니치의 오른팔에 기생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른손에 기생한 오른손이의 정체를 인지하게 되고 둘은 같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2막. 개에 기생한 기생수 혹은 지능이 떨어지거나 약점이 있는 기생수들과 대전을 하며 조금씩 강해집니다. 엄마가 죽습니다. 그리고 시니치도 죽죠. 하지만 기생수의 도움으로 살아납니다. 장편 만화이기에 여기서 다시 한번 6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2막이죠. 다시 한번 강해지며 좀 더 객관적으로 사물과 상황을 관찰합니다. 이때부터 인간 종에 대해서도 관찰자 시점에서 바라보는 느낌이 듭니다. 완벽에 가까울 만큼 강한 기생수를 발견합니다. 고토죠. 그와 싸우다 결국 오른손이를 잃게 됩니다. 팔의 단면 안에서 자그마한 오른손이의 세포가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3막. 최강의 적과 대결합니다. 다시 살려는 고토의 기생수의 안간힘을 보며 잠시 측은지심을 가지지만 인간 종의 생존을 위해 결국 그를 죽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왔고 오른손이는 어쩌면 영원일지 모르는 수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물론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오른손이의 힘을 빌려 여자친구를 구해내지만 그가 깨어난 건지 아닌지는 드러나지 않은 채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12단계는 이렇게 깔끔하게 나뉩니다. 그럼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1번 일상세계에서 던져진 인간이 반으로 준다면 모든 생물의 미래가 지켜지지 않을까. 라는 물음. 이렇게 처음엔 전형적인 환경운동에 대한 카피와 같은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도중에 종의 본질과 번영에 대한 이야기로 방향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실 이 판단이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작품 내 등장하는 시니치의 다른 생물들에 대한 측은지심은 인간의 위선적인 모습으로 사용됩니다. 얼핏 이타적으로 보여지지만 결국 인간은 인간적인, 인간을 위한 인간 안에서의 사고밖에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 11단계에서 시니치가 망설임 끝에 다시 돌아와 인간의 위선과 이기심으로 포장된 종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면을 넣은 것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려 수미상관으로 모든 이야기를 감싸주며 인간의 위선적 생각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인간 혹은 종의 본질로 마무리를 짓는, 도중에 주제가 달라져 이야기가 살짝 깔끔하지 않게 끝나버릴 뻔했던 이야기를 제대로 포장해주는 명장면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모두 사라졌다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에게 더 이롭겠지만 결코 그런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인간의 절반이 사라진다면 정도라는 건 환경을 보호하는 것 역시 인간 스스로가 멸망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기생수의 이야기는 결국 마지막 시니치가 고로를 측은지심과 타 종에 대한 배려심으로 살려주는 듯 하다가 인간 종을 위해 죽여버리는 이 장면을 위해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작품 내내 등장했던 인간과 다른 종들, 그리고 기생수의 입장에서까지 이해해 보려 했던 시니치의 모습은 오른손이의 세포가 융합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인간적 사고의 틀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고토를 끝내버리는 장면은 위선을 벗어던진 종의 본연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을까요? 기생수 이야기는 자신을, 우리를, 사회를, 국가를, 인류를, 지구를 관찰자 시점에서 바라보며 좀 더 우리 공동체를 위한 생각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철학적인 물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종의 목표는 종의 번영과 생존이겠죠. 소나 돼지의 경우 가축화되어 인간의 먹이로 전락했지만 종의 개체수가 자연 상태 대비 몇십만 배나 많아졌습니다. 종이 번영에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종은 그런 삶을 원했을까요? 그 종은 행복할까요? 고양이는 주인을 털이 없는 덩치만 큰 찐따 고양이라 생각하고 개는 주인을 믿음직한 리더 개로 생각하죠. 먹이 사슬의 최정점인 호랑이는 모든 생물을 먹이로 구분짓고 사냥하기 쉽냐 어렵냐로 나눌 겁니다. 모든 생명은 자신의 종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종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흙, 공기, 물, 미생물, 작은 동물에서 큰 동물들까지 다른 종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서로 의지하고 순환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존중은 필요하겠죠. 어떤 것이 서로를 위한 존중인지, 무엇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선택인지, 생각인지, 함께 지구라는 별에서 동거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에 대한 존중,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만화는 담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구를 배경으로 던져진 이야기의 마지막 대사,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의지하며 살아간다. 저의 인생 만화 기생수 분석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 스토리가 산으로 가는 이유. 왜 내 스토리는 전개를 하다 보면 끝도 없이 불어나가다가 어떻게 끝나야 할지 모르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걸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슬픈 사랑 이야기에서 궁극적인 작품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작품의 목표,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주제를 전달하거나 슬픈 감정을 전달하는 게 목표인 스토리겠죠. 그렇다면 그 이야기에서 각 인물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네, 인물들의 목표는 헤어지지 않는 사랑을 이어가는 것일 겁니다. 작품의 목표와 인물의 목표가 완전히 상반됩니다. 이런 경우 이야기의 구성을 어느 목표를 향해 가야 할까요? 당연히 작품의 목표, 즉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겠죠. 모든 스토리는 궁극적인 목표가 존재하고 그 목표가 끝나야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인물의 목표를 작품의 목표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건 작품의 목표를 망각하고 인물의 목표에 휘둘려서일지도 모릅니다. 위의 예시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진행해보며 이야기해봅시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작품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을 위해 서로가 헤어지는 것입니다. 인물들은 헤어지지 않는 게 행복이라 생각하고 서로 헤어지지 않으려 노력하겠지만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선 작품의 목표를 헤어져야만 행복한 상황으로 만들었기에 인물들의 목표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헤어지지 싫은 감정까지 놔버려서도 안 되겠죠. 함께 살고 있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좋아합니다. 어느 날 여자는 길에서 자신의 이상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상형은 이성이 아닌 동성이었습니다. 모험의 소명이라는 긍정적인 단어에 속으면 안 됩니다. 목표는 헤어짐이기에 모험이 소명이 헤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는 어두운 파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에게 최선을 다해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남자에게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남자에게 고백을 하고야 맙니다. 널 사랑하지 않아. 둘은 이제 다시는 행복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남자는 괴롭습니다. 여자 또한 그런 남자를 보는 게 괴롭습니다. 하지만 서로는 서로를 너무도 존중하기에 남자는 여자의 행복을 위해 천천히 이별을 준비해 나가고 여자 또한 최선을 다해 남자가 상처 입지 않도록 배려하며 보살핍니다. 동거하고 있는 둘의 집에 부모님이 찾아옵니다. 둘의 궁극적인 행복이라는 목표 안에서의 결함, 그리고 극복해야 할 인물은 그들의 부모일 수도 있겠죠. 갑작스레 찾아온 부모님. 둘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부모님들을 불행히 만들 수 없었습니다. 얼떨결에 상견례가 되고 결혼 날짜까지 잡혀버립니다. 둘의 궁극적인 행복은 이 작품에선 헤어짐이었죠. 헤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 작품의 그림자입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고 나서야 절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두 사람. 궁극적인 테마는 서로에 대한 배려였던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설득합니다.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모두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두의 배려 덕에 결혼식은 결국 취소되고 헤어집니다.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끝이 납니다. 이별 이야기이지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네요. 남자는 헤어지길 원하지 않았고 여자 또한 남자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이야기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갔기에 결국 둘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작품의 궁극적인 목표와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목표,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가 어디를 향해 달려나가야 할지 길을 잃은 것 같다면 캐릭터들의 목표에 휘둘리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고 그 이야기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번지 점프를 하다. 시간이 순차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야기에 대한 12단계. 안녕하세요. 우동이즘 채널의 우동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간 순서가 정방향이 아닌 12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볼 건데요. 2000년 초반에 나온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입니다. 목표는 영원한 사랑, 메인 소재는 윤회입니다. 주제는 윤회를 넘어선 영원한 사랑이 되겠네요. 높은 산 강물을 따라 내려가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비가 오는 어느 날 자신의 우산 속으로 뛰어들어온 태희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인우. 일반적인 영화의 경우 일상을 깨는 모험의 소명이 사랑에 빠지는 단계일 텐데 영화는 일상 세계가 이미 서로의 영혼에 끌려있는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목표가 그냥 사랑이 아닌 윤회를 넘어선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이 영화에서 물은 작품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테마로 사용됩니다. 오프닝 때 강을 따라 굽이굽이 흘러내렸던 냇물이 강으로 바다로 증발되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비로 윤회에 대한 테마로 사용됩니다. 잔잔한 호수 앞에서 친구들에게 그녀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녀를 본격적으로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자르고 흙을 만지고 물가가 있는 곳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인우. 흙과 나무 그리고 물 모두 윤회를 상징하는 자연물들로 보이는 건 저만의 억측일까요? 결국 둘은 만나게 되고 자화상이 그려진 라이터도 선물 받게 됩니다. 불은 흙과 나무 그리고 물과는 조금 다른 매개체로 보이는데요. 극중 태희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멋있다고 말하고 인우는 그 말 때문에 담배를 시작하게 되죠. 자신을 태워가며 연기를 흩날리는 담배. 이는 지금의 삶, 즉 현생에 대한 메타포인지도 모르겠네요. 또다시 비가 잔뜩 오는 날 둘은 싸우기도 했다가 넘어갈게요. 어쨌든 뜨거운 사랑을 합니다. 아 뜨거워. 이병열차 앞에서 태희를 기다리는 인우. 그러나 태희는 끝끝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에 대한 소명이 거부당합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고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인우. 그리고 첫눈에 잊고 살던 태희의 기억을 떠오르게 만드는 현빈의 존재. 잊었다 생각했던 태희에 대한 기억이 현빈으로 인해 다시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현빈에게 끌리는 인우. 현빈은 태희가 죽기 전 길에서 떨어뜨린 인우의 라이터에게 끌리게 되고 수업 중에는 인우가 태희에게 쳤던 숟가락 드립을 치는 등 계속해서 둘의 관계는 점차 미묘해지기 시작합니다. 캐릭터들의 입장에선 곤란한 상황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지만 작가의 입장에선 영원한 사랑에 대한 목표로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우는 그를 그녀라 확신합니다. 그녀는 왜 남자로 태어난 걸까? 세상에는 숨길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다고 하죠. 재채기와 사랑. 그는 현빈, 아니 태희에 대한 사랑을 숨기지 못합니다. 학교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버렸고 둘의 일상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현빈에게 처음으로 태희라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슬퍼합니다. 자신의 성 정체성마저 의심되는 인우는 현재의 부인과도 별거하게 됩니다. 현빈은 지금의 여자친구에게 더 이상 감정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현빈에게 있어서는 절망적인 상황일지 모르겠으나 작가와 궁극적인 목표에 있어서는 한 줄기 빛과도 다름없는 씬입니다. 수업 중 라이터를 계속해 지켜보던 현빈. 전생에 대한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태희가 오지 않던 그때 그 장소에 태인처럼 하염없이 오지 않을 그녀를 기다리던 인우 앞에 현빈이, 아니 태희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영혼 앞에서는 더 이상 남자와 남자 그리고 스승과 제자라는 입장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끝이 아닐 거라 확신합니다. 뉴질랜드 높은 다리 위 번지 점프대에서 다리에 끈을 묶지 않은 채 뛰어내리며 다음 생을 기약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야기의 시작에서 산을 따라 굽이굽이 흘러내려가는 강물을 보여주었다면 이야기의 끝은 강물을 아래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며 에필로그가 펼쳐집니다. 비는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은 강이 되어 바다로 흐르고 바다는 증발하여 다시 비로 내리는 윤회를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인생의 절벽 아래로 뛰어내린데도 그 아래는 끝이 아닐 거라고 당신이 말했습니다. 다시 만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어버린 이은주 배우와 명장 메이커 이병헌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던 20년이나 전에 개봉했던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 이 이야기를 선택한 건 이야기의 흐름에서 시간의 순서가 정방향이 아닐 때 12단계에 대한 분석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셔서였는데요. 이야기가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12단계를 시간 순서에 새로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궁극적인 목표가 존재하고 그 목표를 향해 기승전결, 좀 더 나아가 12단계가 있을 뿐입니다. 물론 모든 이야기가 12단계 구성에 명확한 목표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혹은 전형적인 12단계 아크플롯 구성이 아닌 안티플롯, 미니플롯, 혹은 작가주의 이야기들 등 이야기의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 작품들도 당연히 존재합니다만 대부분의 상업적인 혹은 대중성을 곁들인 명작 영화들은 작품의 궁극적인 목표 안에서 12단계 구조가 낭비 없이 타이트하게 잘 진행되어 있을 확률이 큽니다. 90% 이상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요. 목적을 명확히 그리고 12단계 그것대로만 하면 명작이 된다는데 그럼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노잼, 스멜라이크 괴상 작품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그 사람들은 똥멍청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저 이해만 하는 것과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사용해서 대작을 내기 위해 저 또한 이렇게 함께 공부하며 실패작들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작가 생활을 꾸준하게 길게만 할 수 있다면 언젠가는 대작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열심히 공부해 나갑시다. 내 작품 돈 받고 파는 방법.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컨텐츠는 당연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체에 컨택이 됩니다. 작가의 작품의 가능성을 보고 일이 시작되는 거죠. 영화든 만화든 소설이든 예능 프로그램이건 어느 분야건 컨텐츠 시장이라면 모두가 동일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웹소설, 도전 만화, 유튜브와 같이 독자의 뷰수 자체가 판단 기준이 되는 시스템은 작품을 직접 만들어가며 부딪히는 것이기에 직관적이고 정직한 반면 언제까지 허공에 내 컨텐츠들을 뿌리고 있어야 하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면 크리에이터의 삶 자체가 피폐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작품을 잘 만들기만 하면, 재밌게 만들기만 하면 당연히 인기를 끌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작품들이 존재합니다. 정말 재밌고 훌륭하고 멋진 작품이지만 빛을 보지 못한 작품도 셀 수 없이 많고요. 그렇다면 아마추어가 프로로 가기 위해 요구되는 첫 번째 자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영업력, 창작의 분야에선 스토리텔링이라 불리는 그것입니다. 영업력이라고 해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꺼내 골라 잡아 골라 이거 하나만 잡사봐 같은 걸 하라는 건 아니고요. 내 작품을 모두 만들어 보여주는 것보다 직관적이고 좋은 방법은 없겠지만 100화가 될지 200화가 될지 모르는 내 작품, 아주 조금은 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에이전시나 출판사 혹은 해당 컨텐츠 플랫폼 서비스 매체에 직접 투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은 아마추어 작가 지망생들과 나눠봤는데 신기한 건 거의 대부분은 난 아직 아마추어에 아무것도 없는 방구석 글쟁이인데 내가 그런데 이메일을 보낸다고 해서 걔들이 콧방귀나 껴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작품을 보내는 방식에 스토리텔링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마추어의 경우 대부분은 작품 자체는 혼을 갈아 넣어 열심히 만드는데 작품의 소개에 대한 고민을 1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상대방이 내 작업을 사게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신인의 경우 내 이야기가 조금은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맛배기를 할 수 있는 1막 정도는 만들어 두어야 그 레퍼런스를 토대로 담당자를 구워 삶을 수 있겠죠. 이메일을 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선 작품 투고의 경우 작가의 입장에선 무엇보다 소중한 내 작품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선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몇백, 몇천 개의 작품 중 하나일 뿐이란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의 간략한 자기소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요. 형식적인 안부 인사 정도도 넣어주시면 좋겠죠. 첨부 파일에 내 컨텐츠들을 보기 좋게 정렬해 압축해 넣어둡니다. 파일 이름 또한 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강의에서 나왔던 27명의 새엄마를 가진 아이 이야기를 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파일 이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건 제목, 회차, 작가명입니다. 3회까지 만들어 두었다는 가정이라면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정렬한 뒤 압축 파일을 만들어 이쁘게 첨부해 줍니다. 담당자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작품 투고를 받는 직업이기에 내 컨텐츠를 이해하기 쉽도록 가장 직관적인 형태로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의 이름 정리는 가장 기본이고 프로 작가라면 누구나 간과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파일 꾸러미라면 기본이 되지 않는 작품이라 생각하고 확인도 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파일 첨부까지 완료했다면 다음은 가장 중요한 내 작품 소개서입니다. 주로 기획서라 불리는 그것이죠. 한글 파일인지 PDF 파일인지 표를 이쁘게 써야 하는지 서식, 도표 등등 서류의 형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에 대한 순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 훅, 한 줄 기획을 말하는 거죠. 둘, 시놉시스, 10줄 내외로 재밌게 설명하는 파트입니다. 셋, 트리트먼트, 이 컨텐츠에서 재밌거나 경쟁력 있는 씬들을 무작위로 얘기해보는 파트입니다. 넷, 전체 스토리, 작품의 커다란 스토리 줄기를 말합니다. 아니 내용만 좋으면 되지 서륜이 형식이니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작품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내 스토리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설득의 심리학인데요. 모든 사람의 취향은 같지 않기에 대화를 할 땐 상대방에게 상상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담당자를 직접 만나 설득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27번째 새엄마와 실종된 아빠를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27번째 새엄마. 아이가 엄청 어둡겠군. 슬픈 이야기가 되겠어. 그래서요, 그 다음은요? 까지만 나와도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호기심을 이끌어낸 것이라 내 스토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기회를 얻은 것이 되거든요. 시놉시스, 지금 새엄마는 경찰인데 아빠가 갑자기 실종된 게 예전에 새엄마들과 관계가 있을 거라 의심하거든요. 그런데 아는 게 없으니 아이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씩 상황을 유추해보며 추리해 나가는 거죠. 오, 조리물인가? 근데 왜 엄마는 27명이나 있는 거야? 조금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 아빠는 어떤 사람이 길래 결혼을 27번이나 한 거예요. 조금 억지스러운 것 같은데. 27명이 좀 많죠. 혹시 몇 명까지 알아보시고 오셨어요? 아까보다 좀 더 대화에 활력이 돋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게 힘들지 막상 여기까지만 온다면 이야기는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담당자가 27명이 많다고 한다면 원하는 대로 깎아줘도 관계없습니다. 일단 사기하고 내 맘대로 한다는 마인드. 내가 만들어둔 내 스토리의 세부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그 사람이 재밌게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담당자의 조언도 들어가며 수정하거나 개선도 해나가며 이야기를 끝마친다면 그 다음은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죠. 혹시 다음 주까지 오늘 이야기한 거 토대로 스토리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내주실래요? 예스! 그렇다면 반대로 처음부터 내 스토리에 대한 내용을 스토리텔링에 대한 고민 없이 구구절절 이야기해본다고 가정해봅시다.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성격이 조금 어두워요. 아빠가 재혼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지금 새엄마는 경찰인데 아빠가 인물 하나는 타고 나서 재혼을 여러 번 해도 관계없다는 마인드로 결혼을 하긴 했어요. 물론 사이가 안 좋아서 이번 새엄마도 곧 이혼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야기 시작은 아이가 학교 돌아오는 길부터 시작하는데요. 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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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라면 담당자는 내 이야기에 집중도 하지 못했을 뿐더러 내 이야기에 대한 매력 포인트를 잡아내기 힘듭니다. 장르가 뭔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군지, 매력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생각할 여지도 없고 얘는 지금 뭐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건가, 내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하는 건가 등 생각만 산만해지고 이야기의 끝은 결국 좋은 작품이지만 저희 매체와는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네요. 벼벼 썩어 빠진 세상 두고 보자. 같은 이야기, 같은 작가, 같은 담당자, 뭐가 이 차이를 만든 것일까요? 이야기를 보여주는 방식, 즉 스토리텔링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좋은 원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내 원석을 돌덩이 취급할 것이고 플라스틱, 싸구려 가짜 보석이라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비전만 제대로 제시해낸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비싼 돈을 내고 그것을 사갈 것입니다. 이것이 영업력이고 창작의 세계에선 스토리텔링이라 불리는 그것의 힘이죠. 물론 도전 만화나 웹소설, 자유연재 등과 같이 독자를 직접적으로 만나가며 현장감, 독자의 소리들을 반영해 나가며 스스로의 필력을 쌓아보는 경험은 훗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재산이 될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기획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내 기획이 정말 매력적이라 느껴진다면 기획서를 꼼꼼히 만들어 플랫폼 담당자에게 직접 투고해보는 경험도 반드시 겪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작품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 가능성에 대한 피드백 등을 받아볼 수도 있고요. 혹시 아나요? 정말 나만의 장점을 발견해주는 담당자를 만나 그것이 계기가 되어 더 좋은 기회로 나아갈지도 모르는 대상층 좁히기. 아마추어 작가일수록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작품을 만들려 하는 성향이 큽니다. 대상층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전체 연령가의 특정 장르는 없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한 작품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자의 대상층을 넓히면 넓힐수록 작품의 경쟁력은 좁아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은 지금 배가 몹시 고픈 상태입니다. 김치찌개가 몹시 땡겨서 식당을 둘러보고 있죠. 당신 눈앞 식당이 두 개가 보이네요. 식당 A, 엄청나게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한식, 중식, 양식, 디저트까지. 식당 B, 김치찌개 전문점, 김치찌개 온리.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 당신은 당연히 식당 B, 김치찌개 전문점으로 가겠죠. 김치찌개를 먹고 난 뒤 달달한 초코 케이크가 땡긴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찌개를 먹고 난 뒤 어딘가에 있을 케이크 전문점을 찾아갈 겁니다. 굳이 식당 A에서 김치찌개와 디저트까지 다 해결하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에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한식, 중식, 양식, 디저트 전문점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전문점들 중 하나를 골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모든 음식이 다 있는 식당 A를 갈 필요는 없죠. 내 입맛에 맞는 식당을 찾아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즐거운 일이기도 하고요.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달달한 로맨스가 땡겨 로맨스 작품을 찾아보겠죠. 오늘은 심장 쫄깃한 스릴러를 보고 싶어 스릴러 작품을 찾아봅니다. 많은 장르가 담겨 있을수록 대상층의 폭이 넓을수록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자의 입장이 아닌 플랫폼, 매체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은 가능하면 다양한 장르를 보유해 두고 싶어 하겠죠. 많은 타입의 독자층을 끌어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각 장르별로 특화된 작품 혹은 작가를 원할 텐데요. 우리는 지금 로맨스 드라마는 넘쳐나는데 스릴러가 없어. 스릴러 작품 한번 찾아볼까? 스릴러에 로맨스나 드라마가 묻은 작품보다는 정통 스릴러의 장르적 특성이 물씬 나는 작품이 더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 주로 상황과 사건 위주의 작업을 주로 하는 편이었는데 최근 캐릭터 중심의 극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로맨스를 만들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인물보다는 사건 위주의 이야기로 밖에 진행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하던 스토리를 모두 접기로 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사건 위주의 드라마와 SF 장르로 바꾸어 만들면 더 재밌게 만들 자신이 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각 잡고 만들어 봤는데도 이야기의 방향이 틀어진다는 건, 바꿔 말해 안 되는 건 안 된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슬프지만요. 누구나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점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작 분야에 있어서는 자신의 강점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찾는 방법은 수많은 실패작을 쌓아가는 것일 테고요. 일단 수없이 많은 실패작들을 쌓다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지는 순간을 느끼게 될 텐데, 그때가 바로 자신의 강점을 찾는 날이 될 테고, 그 순간은 열심히 실패작을 쌓아나가는 작가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거라 확신합니다. 만약 내가 어느 정도 진행시켜 놓은 이야기가 특정 장르를 표방하고 있지 않다면 특정 장르를 상상하고 시작했지만 진행을 하다 보니 샛길로 빠져버렸을 확률이 큽니다. 가슴 아프지만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섰으니 다시 처음 기획 단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이번 강의를 요약해보자면, 한식을 만들겠다 생각했으면 김치찌개에 햄과 고기를 넣어야지 초콜릿과 생크림을 넣지는 말아야 한다는 말이 되겠네요. 초콜릿 케이크 먹고 싶네요. 내 뱃살. 남자 독자, 여자 독자, 10대, 20대, 30대, 액션, 개그, 스릴러, 추리, 드라마, 로맨스, 아마추어가 프로로 전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 내 작품에 맞는 시장 타겟층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추리 작품 만들기. 추리 시나리오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트릭입니다. 트릭을 먼저 만들고 트릭에 어울리는 시나리오를 짜고 거기에 트릭을 설치하는 역순 방식이죠. 한번 만들어 볼까요? 피해자, 철남이, 가해자, 도비, 독극물 살인사건 시나리오를 만들고 싶다고 가정했을 때 직접 독극물을 묻힌 사과를 도비가 철남이에게 준다면 추리 시나리오가 될 수 없겠죠. 트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트릭을 위해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누명 대상자 봉준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학교 급식 시간 독극물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사람은 철남이, 사인은 독극물에 의한 질식사. 조사 결과 배식받은 사과에 독이 묻어 있었고 그날의 급식 당번은 봉준이였습니다. 봉준이는 평소 철남이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정황상 경찰은 봉준이를 범인으로 몰아갑니다. 이때 명탐정이 등장해 진범을 잡아냅니다. 진범은 다름 아닌 철남이의 단짝 도비.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범인 도비는 철남이를 싫어하는 봉준이가 급식 당번인 날을 기다렸다가 점심시간 배식을 기다리며 손에 독극물을 묻힌 채로 철남이와 팔씨름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팔씨름으로 인해 손에 독이 묻은 채로 사과를 먹었던 철남이. 에고, 과정을 한 번 정도 더 거침으로써 사건이 조금 더 정교해지고 잘못된 추리를 해나갈 여지도 생겼습니다. 명탐정이 할 일도 생겨났고요. 스토리를 만들 땐 떡밥을 스토리 안에 잘 숨겨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떡밥이란 도비가 철남이의 손에 독을 묻혀야 하는 과정이겠죠. 너무 꽁꽁 숨겨서는 안 되고 대놓고 보여주되 떡밥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느낌일까요? 단서를 숨길 때 명언, 돌멩이를 숨길 땐 들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저라면 팔씨름하는 철남이와 도비를 첫 씬으로 분주한 교실 안 뛰어다니는 학생들 속에 자연스럽게 넣어둘 것 같습니다.
이제 명탐정의 입으로 이제 명탐정의 입으로 교실 속 CCTV를 보건 친구의 폰 사진 속에서 팔씨름하는 철남이와 도비의 모습이 발견되건 어떤 방법이든 사건을 역으로 나열해가며 풀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탐정 추리극으로 데뷔를 했지만 추리를 만드는 것에는 재능이 1도 없어서 만한 기억이 나는데요. 마지막으로 추리극에서 자주 사용되는 트릭 소재 및 패턴을 알려드리며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탐정이 범인, 재판관, 경찰, 간수 등이 범인, 사건의 발견자 혹은 기술자가 범인, 어린아이, 노인, 병자, 불구자, 동물이 범인, 동물이 범인의 경우 레이저 포인터 고양이로 트릭을 만들어서 웹툰 연재 당시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웹툰 자체는 인기가 없었지만요. 범인이 피해자로 둔갑, 공범자가 피해자로 둔갑, 범인이 피해자와 동일인, 쌍둥이 트릭, 1인 2역부터 1인 다역까지, 얼음을 녹이는 장치, 창문이나 좁은 틈을 통한 살인, 문의 장치, 문 뒤에 숨어 있는 방법, 거울 트릭 등등등. 트릭 만들기, 추리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트릭이 무궁무진하게 잘 떠오르는 편이라면 당신은 탐정 시나리오에 자질이 있는 것이니 시나리오판의 블루오션, 추리극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망작 파헤치기, 메인 주제의 중요성. 한때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원나블리라고 불리던 일본 3대 소년 만화가 있었고 그중 하나의 자리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던 나루토. 세상에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구미호가 몸속에 봉인된 채 차별과 멸시 속에서 살아가지만 마을을 지키는 영웅 닌자인 호카게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 나루토.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만 부가 넘게 팔려나갔고 3대 소년 만화라 불리우던 나루토는 왜 망작으로 평가받게 되어버린 걸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셔도 돼요. 해주시면 엄청 좋겠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나루토는 나뭇잎 마을의 최초 파티였던 사스케, 사쿠라와 힘을 합쳐 메인 빌런인 오로치마루를 무찌르고 호카게가 되며 이야기는 끝이 났어야 했습니다. 오로치마루 이후로 계속 벌어지며 이야기가 늘어지던 우치야 혈족 이야기는 12단계 중 7단계 그림자 조우와 8단계 실현에서 나루토가 구미호에게 완전히 먹혀버리는 이야기와 함께 사스케의 실현으로 진행되었어야 했고요. 우치야 일족이라는 퍼즐이 너무도 커져버렸고 심지어 퍼즐의 순서조차 제대로 끼워지지 않아버린 느낌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뭇잎 마을에서 팀으로 시작된 사쿠라, 사스케, 나루토가 오로치마루를 쓰러뜨리고 그 과정에서 우정, 노력, 승리를 보여주어야 할 나루토의 이야기는 중반부 이후 어딘가부터 최초의 목표였던 호카게가 될 거야가 완전히 흐려져 버렸기에 후반부부터 완벽하게 이야기가 산으로 가버렸습니다. 소년 만화의 대표 소재라 할 수 있는 우정, 노력, 승리 또한 금수저 재능에 파묻혀버렸죠. 멸시받고 차별받는 나루토, 가족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어두운 사스케, 신분에 대한 제약을 가진 분가 출신의 네지, 재능이 1도 없는 롱리 등 나루토에는 매력적인 약점과 목표를 가진 멋진 캐릭터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야기의 중반부까지 주제가 훌륭히 잘 유지되기도 했고요. 특히 재능이 1도 없는 노력으로만 꿋꿋이 자신의 능력을 하나씩 개화해 나가는 롱리 이야기를 보고 있노라면 마음 한켠에서 아련하고 눈물이 나면서도 그래 나도 노력해보자 라는 마음까지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하지만 이야기와 주인공의 메인 목표가 흐려지자 주제마저 흐려져 버립니다. 이야기는 점차 누구의 재능, 누구의 핏줄이 더 위대한가에 대한 이야기로 변질되어가고 결국 노력은 결코 재능을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혈족마다 존재하는 다양한 개성 있는 능력들과 아이디어는 메인 목표 안에서 재미를 더해줄 양념의 역할이었어야 했는데 메인 목표를 작가가 놓치다 보니 그들의 개인 드라마에 휘둘려 버렸고 양념으로 사용되었어야 할 부가적인 재료들이 메인 재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분가 출신 네지는 신분에 대한 약점을 극복해내고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어야 했고 롱리는 자신의 스승처럼 채술만으로 재능을 극복해내 그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어야 했습니다. 우정, 노력, 승리가 소년 만화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작가가 각 인물들이 가진 개인의 드라마, 개인의 목표에 너무 휘둘리다 보니 그게 메인 목표가 지워져 버린 이야기가 산으로 가버린 아주 좋은 예시에 해당하는 만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예상엔 작가가 사스케를 너무 편애하다 보니 그의 드라마에 심취했고 그러다 보니 메인 목표가 흐려져 버렸던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개의 무명 작가가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이 팔려나간 3대 소년 만화라 불리던 만화를 망작 취급하며 털고 있는 사실이 조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메인 목표가 흐려져 버리면 발생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반면교사이기에 진행해본 컨텐츠였고요. 나루토 팬분들에게는 죄송스러운 컨텐츠가 되어버렸네요.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웹툰이든 영화든 소설이든 심지어 유튜브 채널이든 그 컨텐츠의 메인 목표와 주제가 무엇인지 지켜나가는 것,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법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작법서에 대한 강의가 주 컨텐츠인 채널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사실 작법서는 어느 단계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셔도 돼요. 해주시면 엄청 좋겠지만 초심자를 만나 그 사람의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줄 때 저의 경우 무작정 작법서를 들이미지는 않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초심자의 경우 작가 스스로가 생각의 틀을 작법서에 가둬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직 머릿속에서 손끝에서 얼마 굴려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무작정 작법서부터 들이밀어 내용을 채워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야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에 이야기가 상당히 진부해져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이야기 자체가 산으로 가지는 않기에 크게 나쁜 경우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심각한 건 두 번째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초보 작가들에게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작법서에 어떻게든 껴 맞추려 하는 경우인데요. 이건 아마 다른 강의들에서도 몇 번 반복되어 이야기를 했던 내용 같은데 바꿔 말해 답정너의 경우랄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 정해져 있기에 스토리를 들어주는 사람의 의견이건 작법서의 내용이건 그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스토리는 딱히 바뀌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 답정너 스토리대로 완성해보기. 천근과도 같은 조언이라도 답정너 모드에서는 그 어떠한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작업의 절대 총량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아직 실패작을 많이 만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대로 가면 실패할지 성공할지에 대한 본인만의 선이 없는 상태에서는 누군가의 의견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럴 땐 하나의 실패작이라도 더 쌓아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신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어떻게든 완성해버리기. 이 방법을 몇 번 정도 반복하다 보면 자기 작업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본인만의 실패에 대한 선이 생긴 후라야만 작법서든 타인의 의견이든 비로소 와닿게 되고 도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습기가 가득한 스펀지에 물을 붓는다 해서 물이 흡수되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쥐어짜서 습기를 배출해내야만 비로소 흡수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내 작업을 전체적인 시선으로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답정너 상태이거나 생각이 작법서에 휘둘려 버릴 수 있으니 작법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작법서는 이야기를 만들다 막힐 때 생각 환기용 참고서 정도로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험보다 더 좋은 공부는 없다고 하는 게 창작 분야에서도 통용되는 말이 매력적인 악역의 비밀. 작품을 이끌어가는 목표를 가진 프로타고니스트. 주인공이죠. 그에 대항하는 악역에 해당하는 안타고니스트. 오늘은 어쩌면 주인공보다 더 중요한 안타고니스트, 악역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셔도 돼요. 해주시면 엄청 좋겠지만 모든 매력적인 인물은 매력적인 목표와 드라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인공의 목표를 방해만 하는 악역은 평면적이라 매력이 있을 리 없습니다. 대상 연령층이 낮은 전대물의 경우 악당은 주인공에게 줘 터지는 역할일 뿐 그 어떠한 매력도 찾아볼 수 없죠. 대상 연령층이 어린 경우 이런 식으로 악당에서 감정이입을 하지 못하도록 악역들의 드라마나 목표를 일부러 평면적으로 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작품이 유아용 컨텐츠가 아니라면 최소한 청소년 이상의 성인 대상층을 노리고 있다면 악역에게도 그만의 목표, 그만의 드라마를 넣어주어야 합니다. 어벤져스의 메인 빌런인 타노스, 전체주의 사상에 물들어 폭력적이지만 그만의 정의관이 뚜렷하고 명확합니다. 심지어 듣다 보면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독자들을 악역의 입장에서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딱히 빌런이 존재하지 않는 시빌워의 예를 들어볼까요? 캡틴 아메리카는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아이언맨은 공동체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는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명확한 해답이 없는 가치관들 사이에서 대립을 일으키고 극을 이끌어갑니다. 헌터 히소카의 경우 이상 성애자죠. 주인공을 사랑하면서도 죽이고 싶어하는 복합적인 목표를 가진 인물이고 심지어 한 마리의 개미에 불과하지만 메인 빌런으로 등장시킬 땐 그만의 목표와 드라마를 확실하게 보여주죠. 원피스 해군 대장들 또한 자신들만의 정의관이 각자 모두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작가는 주인공과 악역 사이에서 한쪽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야기는 어느 한쪽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끝이 나겠지만 작가는 철저히 안타고니스트와 프로타고니스트 둘 모두의 목표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고전 문학의 대표 작가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죠. 가장 좋은 이야기는 좋은 편과 나쁜 편을 대립시켜서는 나오지 않는다. 좋은 편과 좋은 편이 맞붙어야 좋은 이야기가 된다. 만약 당신의 스토리에서 매력적인 안타고니스트, 매력적인 악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작가 스스로가 주인공에게만 감정이입을 하고 있지 않은지, 악역의 드라마나 악역의 개인 목표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들여다봅시다. 이분법 위에서는 좋은 작품이 나오기 힘듭니다. 명작은 항상 회색지대 어딘가에 존재해왔기 때문이죠. 내 작품이 쓰레기같이 느껴질 때 파해법 3가지. 내 작품이 거지같이 느껴진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작품을 개선하기 위한 첫 발을 뗀 셈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셔도 돼요. 해주시면 엄청 좋겠지만 대부분의 초심자의 경우 자신의 작품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 자신의 작품의 객관성을 잃기 마련입니다. 작품에서 한 발짝 떨어져 멀리서 지켜보는 시각이 필요한데 사실 자식 같은 내 작품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내 작품에 대한 객관성을 갖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우선 완성을 합니다. 초안이라고 생각하고 신나게 써내려 가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간 이것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비웁니다.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1, 2주가 지난 뒤 다시 내 작품을 펼쳐봅니다. 내 작품이 거지같이 느껴진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작품을 개선하기 위한 첫 발을 뗀 셈이니까요. 최악이라고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최악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최악을 벗어날 기회인 모험의 소명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문제는 1주나 2주가 지났는데도 자신의 작품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그 경우 결론은 두 가지 뿐이겠죠. 정말 엄청나게 훌륭한 스토리거나 아직 내 작품에 대한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그래서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면 그 상황에서 더 할 게 없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뭘 도와드려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부디 엄청나게 훌륭한 스토리이기를 바랄 뿐이죠. 하지만 뭔가 문제를 느꼈다면 당신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획득한 것이니 이 상황을 타개할 세 가지 꿀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 설명충. 글을 읽을 때 막히는 부분 없이 자연스럽게 술술 읽혀 나가는 것만큼 좋은 건 없겠죠. 정보를 설명할 땐 설명보다는 상황으로 풀어가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엄청나게 유명하고 맛있는 와플을 파는 가게에서 주인공은 알바 중이다 라는 씬을 작가가 개입해 나레이션으로 푸는 것보다는 주인공이 땀 흘리며 일하고 손님들이 끝없이 줄 서 있는 씬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첫 알바 날이다. 너무 긴장된다. 실수하면 안 돼 라고 독백을 시키는 것보단 그냥 손님의 바지에다 물을 쏟아버리는 게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상황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들이 인물의 입을 통해 설명되는 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극에 대한 몰입감은 떨어집니다. 둘, 주인공은 능동적일 것. 주인공은 말 그대로 극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수동적으로 행동하거나 관찰자 시점으로만 존재한다면 주인공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일지도 모르니 좀 더 어울리는 인물로 주인공을 바꾸어 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누군가가 루피를 속여 악마의 열매를 먹이고 가기 싫어하는 루피를 억지로 배에 태워 해적왕이 되자고 설득하는 것보단 해적왕이 되기 위해 악마의 열매를 스스로 먹고 수용도 못하지만 바다로 출동하는 게 주인공의 역할이죠. 셋, 악역을 매력적으로 만들 것. 악역은 사실 주인공보다 더 중요합니다. 옛날 작품들에선 악역들이 정말 악해서 악역이었지만 이제는 악역들에게도 드라마가 있고 그들만의 정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크나이트 하비덴트의 경우 그만의 드라마가 살아있는 아주 좋은 예시가 되겠네요. 그리고 악당이라는 건 히어로몰에서 말하는 진짜 악당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목표에 대항하는 방해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문용어로 목표를 가지고 극을 이끄는 인물을 프로타고니스트, 그 목표에 대한 방해자를 안타고니스트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악역이라고 말하지 않고 안타고니스트라고 표현을 하는 건 주인공의 목표가 악한 것이라면 그 목표에 대항하는 자가 선한 역이 되기에 악역이 아닌 안타고니스트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왠지 누군가에게 말할 때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이 작품은 안타고니스트가 입체감이 조금 부족한데 다른 남자. 어쨌든 안타고니스트들은 주인공의 목표에 있어서 악역이지만 그 또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연을 구구절절 들어보면 나쁜 사람은 없어 보이는 것처럼 안타고니스트에 대한 드라마가 약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이 세 번째 점검해야 할 부분이었고요. 뽀록으로 스토리 짜는 법. 데칼코만이나 마블링과 같이 작가의 의도보다 우연이 더 많이 개입된 우연을 통한 창작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셔도 돼요. 해주시면 엄청 좋겠지만 TRPG, 테이블 롤플레잉 게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설명보다 예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토리 창작 게임을 하기 위해 장소, 행동, 위기, 결말에 대한 카드를 무작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룸, 한밤중, 실내, 우주, 택시안, 태양 부근, 카페, 산속, 가을 아침, 심해 1kg 잠수한 안, 시간도 날짜도 알 수 없는 곳.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비슷하지 않은 성질이 많이 다른 형태의 배열이 이야기를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행동, 비밀을 털어놓는다, 사랑 고백을 한다, 협박한다, 게임을 하자고 한다. 인물들이 뭔가를 시작하는 기승전결의 승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행동보단 이것저것 다양한 장르별 클리셰를 넣어두면 좋습니다. 위기, 살인사건이 일어남, 도망갈 수 없다, 납치당한다, 혈연관계. 어느 극에서건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클리셰들을 찾아내 다양하게 넣어둡니다. 결말, 사랑이 이루어진다, 원수를 갚는다, 부자가 된다, 탈출에 성공한다. 엔딩은 대부분 목표가 이루어지고 끝이 나죠.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엔딩에서 어떤
어떤 목표가 있었나 고민해보고 다양하게 집어넣어 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처음 1번 카드부터 4번 카드까지 무작위로 하나씩 골라가며 이야기를 구성해 보는 겁니다. 우주택시한 태양북은 사랑 고백을 한다. 혈연관계, 사랑이 이루어진다. 단어를 각 챕터별로 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이 단어들로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우주라는 공간은 지구가 아닌 곳이죠. 어느 나라의 소속이 아니기에 법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 치외 법권입니다. 혈연관계가 딱히 잘못된 행위가 아닌 것이고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해피엔딩의 SF 연애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도 한번 해볼까요? 심해 1km 잠수한 안, 시간도 날짜도 알 수 없는 곳, 사랑 고백을 한다, 도망갈 수 없다, 탈출에 성공한다. 뭔가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조금은 진부하지만 정통 스릴러로 극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네요. 뭔가 우연이 아닌 의식적으로 카드들을 선택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눈 감고 아무거나 골라보겠습니다. 따라라라라 따따다다다다따 그냥 아무렇게나 1111 골라볼게요. 원룸, 한밤중, 비밀을 털어놓는다, 살인사건 일어남,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상 성애자 혹은 사이코패스의 고어물 혹은 스릴러, 찝찝한 작품이 되겠네요. 말이 되든 안 되든 우연찮게 제시된 씬들로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를 한 장씩 내밀며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방식을 TRPG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조금 생소하지만 해외에선 아주 역사 깊고 대중적인 놀이 방식입니다. 일종의 보드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네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연기하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TRPG는 주로 던전 앤 드래곤스 판타지 세계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카드들이 많은데 제가 진행한 건 4단계의 4가지 상황들 뿐이었지만 정통 TRPG 게임들의 카드들은 선택지가 무수히 많아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던전 앤 드래곤즈 TRPG 게임을 하며 우연히 만들어진 스토리를 토대로 일본에서는 로도스도 전기라는 소설, 애니, 만화책 시리즈들이 나오기도 했죠. 어렸을 때 회색의 마녀, 파리스의 성녀 등의 로도스도 전기들을 정말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네요.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브레인스토밍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에 한번 진행해 볼 텐데 내가 가진 소재와 주제들을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내 스토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좋은 소통 속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우연 속에서 발견된 스토리라도 그건 내가 만든 내 스토리이니 굳이 거부감을 가지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대부분의 좋은 아이디어는 우연에서 발견되는 게 대부분이니까요. 예술은 우연과 필연의 절묘한 조합이라는 말도 있고